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온함 뒤에는 언제나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 세 개의 붉은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첫 번째 경고등은 환율입니다. 달러가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등은 금리입니다. 돈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등은 수출입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 가늘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안전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고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아니, 회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표면 아래에서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여파는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로 밀려왔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전세 사기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수출이 꺾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기둥들이 하나둘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계부채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2026년입니다. 모든 위기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전에도 위기는 있었어. 우리는 항상 이겨냈어. 맞습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이겨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기는 외부에서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기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쌓아온 빚 속에서, 우리가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숫자를 말합니다.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하지만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가장이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미래를 포기한 청년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녹아내리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1997년 우리는 금을 모았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그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경제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는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가족을 해체시킵니다. 꿈을 짓밟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1990년대 일본 거품 붕괴 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희망을 잃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2000년대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때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민이 되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의 저축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의 상가들을 보십시오.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에 패말이 붙은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미루고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십시오.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자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의 혈액순환이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돈이 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비해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해야 합니다. 이 순환이 멈추면 경제는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환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을 내놓습니다. 부양책을 발표합니다. 금리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내수가 약합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은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수출이 줄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집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투자가 줄어듭니다. 투자가 줄면 다시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운영한 가게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은행이 흔들립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집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8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도미노처럼 금융회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신용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은 견고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체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비교적 빨리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계부채는 GDP의 100%를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2008년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환경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게 이것은 악몽입니다. 우리 제품을 팔 시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보십시오. 한때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공장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십시오. 전기차 시대가 왔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 기술력도 따라잡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끼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보십시오. 한때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추월당했습니다. 화학을 보십시오. 철강을 보십시오. 모든 산업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혁신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현대, LG, 위대한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노키아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닥을 기억하십니까? 사진 필름의 제왕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거부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강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처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십시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들은 AI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들도 AI 패권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그들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술 격차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0.7명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노인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소비합니까? 젊은이들입니다. 누가 투자합니까? 젊은이들입니다. 누가 혁신합니까?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가 없으면 경제는 늙어갑니다. 활력을 잃습니다. 성장을 멈춥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30년간 정체되었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부자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쌓아놓은 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 문턱에 있습니다. 늙기 전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청년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전전합니다. 결혼을 미룹니다. 출산을 포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도 월급이 적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수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빌려야 합니다. 빚을 지고 집을 삽니다. 그리고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 집이 재산이다. 집이 노후 대책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부양했습니다. 거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끊겼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판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팔지 못한 사람들은 빚에 갇혀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터졌습니다. 깡통 전세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부동산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가게가 무너집니다. 가게가 무너지면 은행이 흔들립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기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부인합니다. 괜찮아. 정부가 뭔가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야.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해고당했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악몽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형태가 다릅니다. 1997년은 외부 충격이었습니다.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위기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빚에서, 우리가 만든 거품에서, 우리가 외면한 구조적 문제에서.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돈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빚이 너무 많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걱정됩니다. 기업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나쁩니다. 모든 선택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를 부양하려면 돈을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빚이 늘어납니다. 긴축을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경기가 더 나빠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쉬운 해답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약속합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답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치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장에 중독되었습니다. 매년 성장해야 합니다. GDP가 올라가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야 합니다. 집값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성장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정체됩니다. 언젠가는 하락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은 성장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은행은 미래 소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기업은 미래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합니다. 정부는 미래 세수를 예상하고 예산을 짭니다. 모두가 미래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중년들은 이민을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노후가 불안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사라지면 경제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신뢰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믿어야 소비합니다. 기업이 미래를 믿어야 투자합니다. 투자자가 미래를 믿어야 돈을 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용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멀쩡한 회사들도 도산했습니다. 공포가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저축합니다. 움츠러듭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개인에게는.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이것을 절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약하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고용이 줄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면 더욱 절약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그랬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무엇이 대공황을 끝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은 끔찍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군수물자를 생산했습니다.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외부에 큰 충격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야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순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점진적인 개혁 또는 급격한 붕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점진적인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통제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안정적입니다. 급격한 붕괴는 파괴적이지만 빠릅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서서히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터질 때는 순식간입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150년 역사의 회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때 몇 주 만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는 이렇게 옵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러다가 갑자기. 그리고 지금 우리는 천천히 단계의 끝에 와 있습니다. 갑자기가 곧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쓸려갈 것입니다.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깜박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등, 환율입니다.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갔습니다. 달러가 부족해졌습니다.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기업들이 달러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은행들이 도산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징조가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한국 채권을 팔고 있습니다. 돈을 빼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국 경제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수익만 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으면 떠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 환율은 더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석유, 가스, 원자재,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기업들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정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집니다. 두 번째 경고등, 금리입니다. 돈의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도 따라서 올려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집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으로 갑니다. 달러가 더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더 오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립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빚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입니다. 대부분이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생필품만 삽니다. 여가를 포기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빚으로 운영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늘어납니다.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투자를 줄입니다. 고용을 줄입니다. 구조조정을 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실업자가 늘면 소비가 더 줄어듭니다. 경기가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약한 고리입니다. 자영업자들입니다. 코로나 때 버텼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버텼습니다. 대출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인건비는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는 늘었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30년 운영한 가게도 문을 닫습니다.
꿈을 안고 시작한 젊은 창업자도 포기합니다. 거리를 보십시오. 임대 팻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게가 문 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생계입니다. 노후 대책입니다. 가게가 망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가게에 투자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습니다. 가게가 망하면 빚만 남습니다. 50대, 60대 자영업자들에게 재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취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노후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경고등. 수출입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 가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삽니다. 수출이 잘 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수출이 안 되면 경제가 침체됩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출이 막히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제품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줄었습니다. 화학, 철강, 모든 주력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대기업들도 실적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어려우면 중소기업은 더 어렵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의존합니다. 대기업이 주문을 줄이면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매출이 급감합니다. 자금난에 빠집니다. 직원을 해고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중년들이 해고당합니다. 실업이 늘어납니다.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업은 사회 문제입니다. 실업자가 늘면 범죄가 늘어납니다. 자살이 늘어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그랬습니다. IMF 이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깨졌습니다. 아버지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가정 폭력이 늘었습니다. 이혼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IMF 세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시절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 그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삽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트라우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대는 무엇이라고 불릴까요? 코로나 세대, 부채 세대, 절망 세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빚입니다. 불안입니다. 절망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내수 경제를 보십시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줄었습니다. 레스토랑이 비었습니다. 여행사가 한산합니다. 사람들은 필수품만 삽니다. 나머지는 참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비가 없으면 생산이 없습니다. 생산이 없으면 고용이 없습니다. 경제의 톱니바퀴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십시오.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좋은 일 아닙니까?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면 소비를 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보다 빚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을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
아니, 이제는 하우스 푸어를 넘어섰습니다. 하우스 루저입니다. 집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 깡통 전세가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집니다. 집주인도 파산합니다. 빚만 남습니다. 은행은 담보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을 봅니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스템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을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샀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담보가 있으니까요. 정부는 방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부동산이 경기를 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거대한 부동산 거품,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지고 있습니다. 거품이 터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1990년대 초 일본 부동산 거품이 터졌습니다. 도쿄 땅값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도쿄 땅만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땅값이 폭락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은행들이 부실 채권에 빠졌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30년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입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희망을 잃었습니다. 일본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세대, 욕망을 버린 세대, 포기의 세대입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M4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3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거기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 7포 거기에 꿈, 희망 포기. 이제는 점포 세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이것이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청년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있어도 비정규직입니다. 월급이 적습니다.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습니다. 보육비가 비쌉니다. 교육비가 비쌉니다. 대학까지 보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청년들을 비난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의욕이 없어. 게으르다. 나약하다. 틀렸습니다. 청년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노력해도 보상이 없다는 것을,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꿈을 꾸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희망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저출산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세계 최저 0.7명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줍니다. 두 세대가 지나면 4분의 1로 줍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100년 후 한국 인구는 지금의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젊은이가 없으면 누가 일합니까? 누가 소비합니까? 누가 세금을 냅니까? 노인들만 남습니다.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늘어납니다.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듭니다.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이미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2050년 되면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연금도 없고 저축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노인들. 빈곤에 빠집니다. 노인 빈곤율.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절반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존엄한 노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일합니다. 택배를 배달합니다. 경비를 섭니다.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만든 사회입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GDP는 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절망하고, 중년은 불안하고, 노인은 가난합니다. 무엇을 위한 성장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발전이었습니까? 소수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50%는 전체 부의 극히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불안정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집니다. 범죄가 늘어납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불평등이 극에 달하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민중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에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노는 쌓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없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언젠가 폭발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혼란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용한 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것, 일하지 않는 것, 소비하지 않는 것,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일종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 젊은 나이에 일을 그만둡니다. 최소한의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합니다.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듭니다. 생산이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경제가 축소됩니다. 일본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토리 세대, 히키코모리, 사회에서 물러난 사람들, 일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 일본에 수십만 명의 히키코모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사회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수가 수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경쟁만을 강요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는 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패자에게 사회는 가혹합니다.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길만 갑니다. 하지만 안전한 길도 이제는 없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연금 개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경제를 얼어붙게 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소비하지 않습니다. 저축합니다. 현금을 쌓아둡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경제에는 독입니다. 소비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비를 부추깁니다. 할인 쿠폰을 줍니다. 세금을 깎아줍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소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가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한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메리카의 꿈은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경제 위기에 시달립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반복됩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합니다. 사람들의 저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중산층이 몰락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뿌렸습니다. 복지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없었습니다. 돈을 찍어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정부는 다시 돈을 뿌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10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달러로 저축합니다. 금을 삽니다. 부동산을 삽니다. 자국 화폐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잃으면, 정치인들이 단기적 인기에 연연하면 우리도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메웁니까? 빚을 냅니다. 국채를 발행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깁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재정이 더 악화됩니다. 악순환입니다. 끝은 국가 부도입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운이 좋았습니다. IMF가 도와줬습니다. 국민들이 단합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IMF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여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시 단합할 수 있을까요? 1997년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넘기면 다시 좋아질 거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사람들이 미래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그 희망, 그 믿음이 없으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개혁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변화, 구조조정, 부채 축소, 시스템 개선.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 길은 현상 유지입니다. 문제를 외면합니다. 미봉책으로 때웁니다. 쉬워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더 큰 위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